저희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처음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한 번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두 번째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닥뜨리면 저희 법의학자도 그렇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평생 갖고 갑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가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상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 안면 우려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려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려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두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경부압박 질사지만 익사의 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를 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미궁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에 대한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네.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이 김 씨가 왜 교도소에 복역을 했냐면 2003년도에 네. 전당포에서 2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명을 유기로 합니다. 유기로 했는데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네. 더더구나 피해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 귀금속 같은 걸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반지 없어진 거, 유기한 거, 벗긴 거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 수법 비슷하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네.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었을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일단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유가족들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타살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이제 강 하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DNA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09년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2015년이 되면 그 당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뤄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대대적인 재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여하간 그 연결고리 연결할 건 아직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씨의 감방에 있는 소지품을 다 압수를 해봐요. 압수를 해보니까 독특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날 2월 4일 날 낮에 여자친구와 같이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재수사 때 이 사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김 씨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면 너무 완벽해지면 그 이상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인 색채가 나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네.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복역한 수감자들 한 35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보니까 유사한 사건을 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던 어린아이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드들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은 김 씨가 맞아.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 아까 수중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을 때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 붙어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네.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빈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그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네요.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자녀를 떠나보내고 16년 동안 응어리진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법의학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네요. 범죄 해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적으로 푼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지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서가 됐고 그 당시 사진, 수사 보고서, 부검감정서 여타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했을 때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석할 길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뼈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다 붙는구나. 오. 일단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뼈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 붙어서 이제 여기가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15세인지 10대 후반인지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개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보면은 바로 이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뼈로 알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이제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뼈만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우음도에서 백골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유골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골이 발견됐지만 그 주변에 이륙품이 있어서 여성이란 건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경우 타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대충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나이랑 키만 가지고 근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얼굴 해골에서 그 앞면을 깎은 흔적 같은 게 성형수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대요. 거기 단순해요. 네, 그냥 단순한 성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 나이에 이 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추려서 확좁혀지네요. 1,700명인가 이 사람들을 다 전화 걸어서 생존된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 다 찾아서 한 몇 명으로 한 7명으로 확 줄이고 이제 동거남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시신의 성형 흔적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수천 명의 명단을 확인해 시신이 30살 박모 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용의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모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혈흔은 DNA 감식 결과 숨진 여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인류학을 통해서 두개골을 보고 생전 얼굴 복원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은 뼈의 모양과 실제 얼굴의 모양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얻어지잖아요. 네. 추정하는데 충분히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아까 제가 갔던 박물관에도 이 뼈가 있고 그 뼈로부터 추정된 이제 그 몽타주 같은 그림들이 있어서 물론 알 수 없죠. 이게 진짜 모습인지 그려져 있고 그런데요. 네, 거기에 그 기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